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와 함께하는 사단법인 아침의 사기 에너지학교를 소개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아침의 정다희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과 완화에 대한 강의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이덕환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이며, 사회 진행은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규성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화학 전공자고요. 서강대에서 그 한 20여 년 동안 과학 커뮤니케이션 협동 과정이라는 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화학 쪽에 연구하는 거 말고는 다 한다. 뭐 이렇게 저 혼자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선 그 이 부산에서 하는 에너지 학교에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첫 강의를 맡겨주셔서 저한테는 대단히 영광이고요. 오늘은 뭐 그 좀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 과제인 거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 거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뭐 누구나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연 그런 건지, 탄소 중립이 유일하게 우리가 그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해야만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 시대적 과제인지, 오늘 이런 얘기들을 그냥 좀 두서없이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그 탄소 중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이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상이변이죠. 우리가 그 개인 차원에서 눈으로 몸으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날씨입니다. 기후가 아니고 날씨죠. 근데 이 날씨가 지난 10여 년, 한 20여 년 동안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 그 점점 더 그 흉포해지고 있다. 더 잦아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또는 기후 위기 이런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서울의 강남역 부근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참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는데, 또 한 번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참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됐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겪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파키스탄은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 버렸고요. 유럽이나 미국에는 산불, 아프리카, 유럽에는 그 가뭄이 끔찍했었고, 미국하고 영국에는 폭염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니까 우리는 그 태풍이 찾아왔고, 일본, 필리핀, 대만이 뭐 태풍에 아주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고, 심지어는 미국도 그 초대형 그 허리케인 때문에 아주 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바로 경험하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춥거나 덥거나 하는 거를 보고 날씨라고 그러고요. 기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1년 사시사철 동안의 날씨 변화를 평균한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는 어떤 전문가들이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 가르쳐 줘야지,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그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흰남노가
그 아주 또 이 흰남노는 사실은 이 거제도에서 그 상륙을 해가지고 포항으로 빠져나가는데 한 2시간 남짓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고 그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동쪽 끝자락이 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일 심각했던 거는 포스코가 그냥 물에 잠겨버렸죠. 포항을 가로지르는 냉천이라는 조그만 그야말로 개천이 이 범람을 하면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포스코가 물에 잠겨서 용광로 3기가 전부 멈춰서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기상 재난을 만나면은 우리 언론이 우선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흰남노가 지나간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언론사가 이렇게 그림까지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다행히 이번에는 우리 기상청의 예보가 상당히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이 태풍의 눈이 지나간 경로를 가지고 어느 나라 그 예보가 더 정확했느냐를 가지고 등수 따지기를 하는 게 우리 언론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기상청이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태풍 예보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특히 우리 언론이 주목하는 거는 요 까만 점하고 빨간 점을 연결한 태풍의 눈이 지나갈 거라고 예상되는 요 경로만 관심이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이 범례가 주어져 있거든요. 여기 점선으로 그려진 이 원은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강풍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강풍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는 초속 25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요 빨간 원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요거는 70% 확률 반경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기자도 이걸 알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지금 현재 태풍의 위치이고 이게 하루가 지나면은 여기에 가는데 요 그 원이 요즘 작은 원이고 이틀이 지나면 훨씬 더 커지고 3일이 지나면 훨씬 더 커지는데 왜 이렇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원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소비자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원에 이거는 그 예보원이라고 기상청이 부르는 원인데요. 이 태풍의 눈이 하루 지나면은 요 원 안에 있을 거다라고 그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태풍의 눈이 들어가면은 그 예보는 상당히 잘 맞은 거라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 원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운데 중심점을 이은 것만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기상청이 그래픽을 좀 바꿔가지고 여기 예보원을 이렇게 약간 보라색으로 좀 붉은색 계통의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 안에 그 태풍의 중심이 들어가면은 제대로 예보를 한 건데 여기는 지금 태풍 위치 70% 확률 반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70%라는 거는 예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통계 수치입니다. 요거를 그 우리가 이 언론이나 소비자들이 전혀 모르고 예보를 듣기 때문에 예보에 대한 불안감이 자꾸 불만과 그 불안감이 자꾸 증폭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상 이변 또는 극한 기상, extreme weather라는 말을 쓰는데 극한 기상 현상을 겪으면은 누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과도하게 개발한 결과로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돼서 생기는 결과다. 과거에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이 극한 기상현상 또는 그 기상 이변이 점점 더 잦아지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게 언론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괴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지금 자연 환경은 어떤 모습이라고 인식을 하시나요? 이게 서울의 모습입니다. 어디에
환경이 파괴됐고 오염이 된 게 보이시나요? 이게 50년 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저도 제 나이 또래면은 벌써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북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민둥산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겼던 이렇게 정말 흉측하게 파괴됐던 자연 환경을 이렇게 그 정말 푸르고 아름답고 정말 이게 발을 들여놓기 어려울 정도로 울창한 숲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머리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자연 환경, 그 생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숲의 면적이 늘어난 유일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NEP하고 그 FAO가 UN 식량기구가 공식 문서를 통해서 인정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적어도 제 눈에는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의 모습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불만스러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개선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흰남노 같은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은 이런 일이 생전 처음인 것 같이 이 강남역에 폭우가 쏟아진 일이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이게 1925년에 우리나라의 을충년 대홍수라고 남겨져 있는 기록 사진입니다. 이거 어떤 모습인지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망자가 무려 647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 그 피해액이 1억 3천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60%에 해당되는 그, 그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피해는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네 개의 태풍이 스쳐 지나가면서 발생한 거고요.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뚝섬하고 잠실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건 강남역에 물이 잠깐 찼던 거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재난이 이 을충년 홍수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게 기상청이 1904년부터 2009년까지의 태풍에 의한 피해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거는 1936년, 23년, 69년 막 이런 태풍입니다. 사라오 태풍이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1200명, 849명 이런 정도의 끔찍한 요번에 흰남노의 피해자는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최근에 2000년대 들어와서 또는 90년대 말에 발생했던 태풍들은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화입니다. 과거의 기상재해는 인명 피해를 남기는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요즘은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그 대신에 재산상의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거를 과연 어떻게 볼 건가? 우리의 인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이 한번 사라오 같은 경우에는 밤에 도착해서 새벽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밤 사이에 800여 명의 정말 무고한 목숨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산상의 피해는 좀 있지만은 목숨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그야말로 발전을 이룩한 건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상이변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는 주로 이런 기상이변이 발생하면은 인재인가 천재인가를 두고 정말 낭비적이고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고 서로 기분 나빠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10년 전에 강남역에 그 침수 사태가 생겼을 적에 정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지름이 10m가 넘는 우수 관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빗물을 빼내자. 이런 거를 서울시에 무려 7개나 설치를 해서 여기다가 돈을 그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하나 한 곳이 양천, 강서, 목동 지역에 1,400억을 투입을 해서 여기는 지금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6개의 그 빗물 터널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쓸모없는 낭비적인 그 토목공사다 해서 포기를 했고, 그 결과가 요번에 여기에 다시 침수 피해로 도돌이표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면은 기상이변, 기상재해, 기상재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데 그거를 실천에 옮기지를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끝없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재자연화가 우리의 갈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발의 현장입니다. 70년대에 만들었던 소양강 댐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4대강에다가 만들었던 16개의 보도 개발입니다. 이 개발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포기하고 옛날처럼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지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쳐야 되는 이런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개발, 과도한 개발은 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개발은 꼭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개발을 해서 잘못된 개발의 예라고 녹조 라떼라고 하는 부영향화가 지난 여름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었죠. 이 4대강 보를 만들고 났더니 이 녹조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는데 이 녹조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전부 보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전문가들이 온갖 그 문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거는 녹조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 보가 아니고 축사, 가축분뇨, 영농 쓰레기 분리시설 뭐 이런 온갖 그 우리의 그 무심한 그 이 수질 관리 실패 탓이죠. 여러분들 북한강 유역에서는 녹조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강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의 상수원이라고 해서 수질 관리에 엄청나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축사도 제한을 하고 비료의 사용도 제한을 하고 공장도 못 들어서게 하고 생활 하수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지금 녹조 라떼가 발생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16개의 보에 대해서는 이런 그 주변의 수질 관리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보를 열면 어떻게 되느냐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논쟁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처음 하는 거면은 그 봐줄 수가 있습니다. 빗물 터널 같이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다고 그럴 텐데 우리는 시화호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화호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의 수질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탓에 시화호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썩은 호수였습니다. 결국은 조력발전소라는 황당한 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이 그 시화호를 통수를 하면서 이 썩은 그 시화호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똑같은 경험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엉뚱하게 보호 탓을 하면서 그, 그 에너지와 비용과 그 모든 것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그냥 이번 여름을 지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에너지 문제하고 관련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등한 세상을 살고 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화려한 과학기술의 시대로 시작이 됐다.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 명이 되었고요. 전 세계의 평균 수명이 70살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0을 넘었습니다. 영아 사망률, 아이가 출생을 해서 도를 넘기게 될 가능성, 도를 넘기지 못하는 비율이 15% 수준에서 0.2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질적 풍요, 보건, 의료, 환경,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의 수준, 뭐 이런 것들 다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야생으로 돌아가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야생은 윌더니스라고 그럽니다. 거칠고 위험한 곳이죠.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모습처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걸 버리고 야생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TV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리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 생활을 포기하고 가족과 친구를 포기를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외톨이로 이렇게 거칠고 위험한 삶을 살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10여 년 전에 EBS에서 방송을 했던 건데요. 마지막 화전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79년까지 화전민 정착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42만 명의 화전민, 과거에 지금 현재 자연인의 원조입니다. 화전민을 도시에 우리 이웃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집을 마련해주고 일자리, 그게 환경미화원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성남시, 서울시 이런 데에 환경미화원, 소위 공공근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산속에서 어렵게 반문명적인 삶을 살던 우리 이웃을 데리고 내려와서 정착시킨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험을 잊어버리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어지럽게 만들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50년 전에 살던 모습입니다. 이런 화전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는 저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6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남쪽에서 나무 위에 살던 원숭이가 내려와서 이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돌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그 다음에 소위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이제는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언젠가 어디에선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후회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게 현실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처럼 이웃하고 뽁닥뽁닥 하면서
그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살았던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이랬었습니다. 여기가 12,000년 전입니다. 이 왼쪽 끝이요. 이 12,000년 전에 우리는 수렵 채취를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10명, 20명 단위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저 그 자연이 제공해주는 먹거리를 어렵게 채취해서 먹거나 우리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상에는 한 400만 명 정도가 살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8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400만 명이 몇 배나 늘었는지 저는 계산도 잘 못하겠어요. 지금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서울시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지구에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000년 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가축을 기르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명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환경 무공해 유기농을 기반으로 하는 농경 목축 시대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이야기들이 전부 이 시대의 이야기들인데 이 시대의 우리의 참혹한 삶의 모습은 역사책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피라미드가 남아있고 타지마할이 남아있고 뭐 이런 그 거대한 아테네 로마의 거대한 그 원형 경기장이 남아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유적, 거대한 유물의 뒤 안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아픈 역사, 슬픈 역사를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그 떠안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 그래프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12,000년 전 수렵 채취 시대에는 지구상에 400만 명이 살고 있었고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던 그 중국어 이그 뭔가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철기 청동기가 시작될 적에 지구상에 5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플라톤이 활개를 치던 공자님이 활개를 치던 2000년 전에는 2000년 2500년 전에는 한 2억 명 정도가 살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에 지구상의 인구가 2억 명이었습니다. 그 2000년 동안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지구상의 인구는 40배가 4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꾸준하게 늘어났느냐? 그렇지 않고요.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이 넘었던 게 1803년이었습니다. 그 1918년은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요즘 여러분들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100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아주 재앙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80억 인구 중에 6억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1918년에 전 세계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괴질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인구가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억 명이 감염이 됐고 그 중에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6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25만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가 2년 반 동안 끔찍하게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하고 비교하면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편하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모습인가까지도 다 알고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백신을 개발을 했고 좀 힘들기는 했지만은 진단 키트도 개발해서 좀 그 2년 만에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그 놀라운 사실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평균 수명의 증가를 나타낸 겁니다. 1950년부터
우리나라 요 연두색인데요. 우리나라에서 2년을 사시면요. 수명을 1년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천국 아닐까요? 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어렸을 때는 돌을 넘기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었고 환갑이 동네 잔치였습니다. 지금은 뭐 그 9988을 외치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35세가 늘어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발전의 모습을 보고도 그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는 좀 안 맞는 얘기죠. 야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기 가고 싶으세요? 이게 우리가 자연인이 살아야 되는 야생의 모습입니다. 이 초원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늙으면 이렇게 못 먹어서 갈비뼈가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끝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야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문명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고요. 이제 에너지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없이 다양한 생물 중에 불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물은 짐승은 생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50만 년 전이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50만 년 전에 불을 사용을 했고 그 불을 사용을 해서 추위를 물리치고 어둠을 극복하고 그 음식을 조리해서 먹고 야생 맹수를 쫓아내고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50만 년 된 기술입니다. 그런 이 불을 사용한 그 불이 오늘날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불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불을 사용하면서 이 수렵 채취인들이 그나마 400만 명이라도 지구상에 살아남게 된 겁니다. 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한 일이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600만 년에 이르는 인간의 역사를 알아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불을 사용했던 직립 원인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몸속에도 직립 원인의 피가 유전 물질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야생에 사는 사람들의 진짜 자연인들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이 인간은 본격적으로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8세기 후반, 17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은 증기기관차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이 시커먼 석탄을 안전하게 연소시키는 기술이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이 석탄은 지천으로 널려 있었는데 이거를 잘못 연소시키면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험했듯이 맹독성의 일산화탄소 때문에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끔찍한 연료였습니다. 그거를 이 굴뚝을 길게 뽑고 공기를 잘 불어넣어줘 가지고 완전 연소를 시킬 수 있는 화덕을 만든 게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인간이 경험하게 된 첫 번째 에너지 전환이었습니다. 에네르기 밴드, 첫 번째 에너지 밴드가 장작 숯에서부터 석탄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킨 거였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환경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영국의 리버풀의 모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진짜 핵심 자료입니다. 우리는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난 250년 동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2도 상승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50년 동안 계속해서 1.2도가 균일하게 올랐던 게 아니고 이 19세기 후반에는 날씨가 추웠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심각하게 경험한 거는 250년 동안이 아니고 지난 한 40년 정도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겁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한 거는 그러니까 석탄을 사용한 거는 250년이고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한 거는 지난 40여 년이었다. 요 자료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가 변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지구의 역사 45억 년 동안에 지구는 끊임없이 끔찍한 기후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꽁꽁 얼어붙은 대빙하기를 적어도 5차례 경험을 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웠던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천문학적, 지질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1980년대 이후로 이 마지막에 있는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인류학적 요인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지질학적인 천문학적인 요인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10여 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죠. 기후위기를 강조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북극곰의 모습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되게 안타깝죠. 북극곰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요게 북극곰의 학명입니다. 우르수스 마리티무스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마리티무스는 바다에 사는 이런 뜻입니다. 바다에 사는 곰입니다. 이 친구들은 얼음 위에 사는 게 아니라 얼음 위에서 휴식도 하고 새끼도 낳고 그렇지만은 이 친구들의 삶의 터전은 바닷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진을 보고 북극곰이 물에 빠져서 익사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끔찍하게 자주 변했습니다. 이거 12,000년 동안에 인간이 농경 목축을 시작한 이후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도 심각합니다. 우선 대구 이남에서만 재배되던 사과가 이제는 철원의 특산물이 됐고요. 아열대 지방, 우리나라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바나나, 파인애플이 지금 전라남도 남쪽 지방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명태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오징어가 늘어나고 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열대화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열대 지방에도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열대 지방에 살지 못할 이유가 없죠. 사실 날씨가 더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구 온난화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는 1971년 7월 9일의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 새로운 빙하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걱정을 하는 기사입니다. 1971년에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고 빙하기 도래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슈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구 온난화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지금까지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에 우리가 걱정하던 빙하기가 갑자기 온난화로 돌아선 이유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걱정하는 지구 온난화도 어느 순간인가 다시 돌아서서 추운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탄소 중립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카본 뉴트럴이라는 말이 사전에 처음 올라간 거는 2006년이고요. 기후변화 그 회의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2009년이고, 본격적으로 이 탄소 중립을 국제사회가 논의하기 시작한 거는 2015년입니다. 불과 7년 전 이야기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죠.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여러분들 탄소 중립은 하도 들어가지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같이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2017년 6월 19일, 이거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기억하는 날짜인데, 그때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입니다. 취임 3주년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엄중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목표로 나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던 탄소 중립 뉴스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 10월 달에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나서 1년 만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 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겁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내용은 대강 이런 거죠. 2018년 기준으로 7억 2,7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던 우리가 2030년, 이제 7년 남았습니다. 2030년에는 40%를 줄여서 4억 톤으로 줄이고, 이제 20년 후 2050년에는 제로로 만들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명박 정부에서 노래하던 녹색 성장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볼 게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도부터 19년까지 적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1번째,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1번째로 배출량이 많고, 산업혁명 이후까지 따지면 18위라고 그러는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 세계 배출량 366억 톤의 1.5%, 2%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성공한다고 치자고요. 2050년에. 그러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가 줄어듭니다. 98%는 그냥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으킨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많이 배출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양을 배출하고 있는 나라도 아닌데, 우리가 왜 가장 먼저 앞장서서 국제사회에 가서 막춤을 춰야 되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입니다.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포항에 있는 포스코에 있는 고로, 용광로, 광양에 있는, 울산에 있는 정유공장, 그 다음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시멘트 공장들 다 포기해야 됩니다. 7년 후에 40%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규모의 공장 다 4개를 포기해야 되고요. 2050년까지는
포스코 규모의 공장 10개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도 불가능해지고 우리의 경제도 무너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전을 포기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포기하고 태양광 풍력을 늘리면은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전기를 통해서 발전 설비를 통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체 배출량의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굴뚝과 배기구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은 어떤 걸까요? 작년하고 올해 IPCC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유엔 산하기구가 굉장히 두꺼운 2권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그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중간에 아답테이션이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보고서는 제목에 미티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번역하면은 적응과 완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사회는 웬일인지 적응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적응에 대해서 일을 하기는 합니다. 3차 적응 계획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미티게이션의 방법,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좀 늦추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탄소 중립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그 웃음거리가 됐던 RE100, RE100개가 아니고 재생에너지 100%입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인데 RE100도 미티게이션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카본 프리 100%도 있습니다. CF 100%도 있습니다. 미티게이션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탄소 중립에 꽂혀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아답테이션과 미티게이션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웬일인지 미티게이션 중에서도 특정한 방법론 하나, 탄소 중립에 올인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뭔가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국제사회의 논의는 이렇습니다. 아답테이션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방법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각국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티게이션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 자주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자꾸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답테이션은 포기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미티게이션의 한 방법론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적응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뀝니다. 이제 난방장치보다는 냉방장치가 더 필요한 세상이 됩니다. 농업과 수산업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심하면 벼 이모작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작물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파인애플, 그 바나나를 키우는 농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한 기상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천재라고 하면은 모든 책임이 국가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구호금 모금 운동으로 돌아갑니다. 개인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천재인가 인재인가의 논란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제 우리 집이 수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이제 인식해야 됩니다. 재난 이 보험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수해에 대한 그, 그 보험, 화재에 대한 보험 이런 거 우리 개인이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모든 거를 정부에 떠맡기면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가끔씩 일어나는 재난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난은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되고 에너지 소비도 줄여야지 됩니다. 과도한 석탄 의존도도 바로잡아야 되지만은 과도한 전기 소비도 줄여야지 되고 연료의 선택권을 소비자한테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태양광을 써라, 풍력을 써라 해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한번 보십시오. 온갖 비리와 잡음이 난무하는 게 정부가 끼어들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쓸 건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는 자유 선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기술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기술은 함부로 개발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좋은 기술이 따로 있고 나쁜 기술이 따로 있고 안전한 기술이 따로 있고 위험한 기술이 따로 있고 깨끗한 기술이 따로 있고 더러운 기술이 따로 있다. 이거 굉장히 왜곡된 겁니다. 원전 안전하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전을 위험하다고 부르짖는 사람한테 가서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원전은 안전해.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원전을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 맞아. 원전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됩니다. 원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고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은 재앙적인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체르노빌에서도 봤고 후쿠시마에서도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원전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공통의 인식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안전 설비를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해서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함께 하는 게 원전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원전이 위험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위험할 수 있는 원전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안전에 대한 투자,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더 안전하게 편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지를 함께 길러가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개발하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어느 것도 공짜로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창의성의 결과입니다. 인간만이 개발한 거고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거 오픈 파이어라고 개방형 화덕이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80억 인구 중에서 이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30억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우리는 원하면 원전도 포기할 수 있고 태양광도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력, 그런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에너지 격차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명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문명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다리를 걷어차는 시도는 매우 반윤리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하나 세계 최고의 석탄 화력 발전기를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석탄 화력을 포기하고도 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기를 만드는 기술까지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석탄 화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석탄 화력 발전기 기술입니다. 이걸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은 원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기를 만드는 기술은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일부 좀 그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석탄 화력은 지구 전체에서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석탄 화력 발전기를 만드는 산업까지도 이제 날려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정말 재벌집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제가 그냥 재미있게 사용하는 얘기인데, 요거는 항공 여행이 얼마나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겁니다. 1919년에 미국 우정청이 항공우편 제도를 시작하면서 40명의 조종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중에 30명이 죽어버렸어요. 사고로. 이러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 항공우편 제도는 포기해야지 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 매시간 1만 대가 넘는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고요. 그 비행기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중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떨어지면 다 죽지요. 어떻게 100만 명의 사람들이 10km 상공에서 떨어져도 죽는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여행을 하게 됐을까요? 요겁니다. 유엔 산하에 국제 민간 항공기구라는 규제기관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역시 유엔 산하에 IAEA라고 하는 규제기관이 있습니다. 이 이카오가 여기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항로에서부터 승무원들의 건강관리까지 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 그리고 이런 항공사고가 났을 적에 철저한 원인 규명, 이런 제도적 관리 플러스 안전기술, 자동 항법 장치를 포함한 안전기술 덕분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공중에 떠서 전 지구촌을 누비고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에너지도 이런 세상을 꿈꿔야지 됩니다. 인류 문명의 미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분배의 정의도 필요합니다. 과학 정신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수용할 건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을 보고 과학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원전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태양광을 선택할 건가, 이 판단의 근거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둘레가 4만 킬로미터가 되는 둥근 공 위에 붙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는가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궁극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거칠고만 야생의 지구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우리한테 주어진 능력은 기술의 개발입니다. 원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는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하겠다는 각오와 의지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태양광 풍력이
공짜가 아니고 태양광 풍력을 너무 많이 설치하면은 그 역시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에너지 지구촌 전체의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은 아주 극심한 간헐성과 변동성 때문에 LNG 보조 전원이 없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은 단순한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반드시 LNG라고 하는 화석 연료 발전원을 전원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 풍력 슬래시 LNG 시스템이다. 태양광 풍력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거고 사실과 거리가 먼 가짜 뉴스다. 이런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설명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목소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우리 20년 전에 월드컵 때 부르던 거예요. 별만 붙이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지구가 펄펄 끓고 있으니 지구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ave the Earth라는 구호가 엄청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지구가 몸살을 앓았던 적은 45억 년 동안에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를 구원해 줄 능력은 애시당초 없었던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살아남는가입니다. 어떻게 살아남는가의 핵심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술의 개발은 엔지니어들, 공학자들이 해낼 몫입니다.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일반인이 해줘야 될 거는 공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것인가,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요것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칠고 위험한 지구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지구의 변화하는 기후에 맞서서 변화하는 기후를 되돌리겠다는, 지구의 자연환경을 그 정복해 보겠다는 이런 거친 이야기가 아니고, 변화하는 지구에 어차피 2050년에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050년이 되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구 온난화는 필연입니다. 2050년까지.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1.5도까지 올라가는 더 뜨거워진 대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명분도 뚜렷하지 않은 탄소 중립 노력은 안 할 수는 없지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하는 거를 철저하게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올인을 해서 남보다 앞장서서 막춤을 춰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더 절박하게 노력해야 될 거는 탄소 중립으로 포장된 미티게이션, 완화의 노력이 아니고 변화하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는 우리의 자연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훨씬 더 절박하고 유용한 노력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이걸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